오늘은 제 채널의 열혈 구독자이신 송태영 님이 리뷰 요청하셨던 김용의 소호강호를 리뷰합니다.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 책을 읽어본 솔직한 느낌은 이렇게 답답하고 지루하며 재미없는 책을 왜 걸작이라고 하는 거지 의문이 들더군요. 용대훈 작가가 중국 무협을 각색해서 옮긴 작품의 서문을 보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대훈 작가의 서론을 잠깐 보시죠. 중국의 무협이 몇몇 걸작을 제외하고는 국내 독자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산만하고 방대한 스토리 구성, 장황하고 늘어지는 문장, 중국인 특유의 정서에서 비롯되는 상황의 어색함 때문일 것이다. 장점이 하도 안 보이길래 리뷰를 하루 미룬 채 내용을 복기해보니까 그제서야 단점에 가려져 있던 장점들이 떠오르더군요. 혹시나 이 작품을 인생 최고 무협이라고 손꼽는 분들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안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호강호의 핵심 주제는 제목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소호강호는 강호를 내려다보며 오연이 웃는다는 뜻으로 무림 최강고수와 문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호인들의 위선과 욕심을 비웃는 태도를 은유적으로 전달합니다. 소호강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은 형산파의 유정풍과 일월신교 장로 곡양입니다. 이들은 정파와 사파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교류하며 소호강호라는 곡을 합주하는데요. 하지만 위선적인 정파 인물들은 일월신교와 내통한다는 혐의로 유정풍의 가문을 박살내고 두 사람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명리와 성공을 초월한 두 사람의 사상은 도가 철학의 핵심인 무비자연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소호강호는 허울 좋은 명분, 권력, 욕심과 편견, 위선과 집착 등 인간을 얽매는 모든 것들을 비판하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는 장자의 소요유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권의 주인공은 보기표국의 외아들 임평지입니다. 그는 청성파의 음모에 휘말려 가문을 잃습니다. 청성파가 벽사건보를 얻기 위해 가문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한 임평지는 화산파 장문인 악불군의 제자가 됩니다. 흉산파 고수 유정풍은 근분 세수식 당일 숭산파 장문인 좌냉선이 보낸 고수들에 의해서 곡양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습니다. 이때 근처에 있던 화산파 대제자 영호충이 소호강호 악보를 받습니다. 결말을 생각하면 일종의 복선인 셈입니다. 임평진은 참 안타까운 인물인데요. 위선적인 정파 인물들의 음모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고 천신만고 끝에 복수에 성공하지만 남은 건 불행뿐이었습니다. 영호충의 반만이라도 운이 따랐다면 그는 아마도 중원을 호령하는 대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영호충이 동굴에서 면벽형을 수행하는 동안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호충이 사랑하던 악영산이 임평지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열받은 영호충은 동굴벽에 화풀이를 하다가 일월신교 고수들이 오악검파 검초 파해법을 그린 벽화를 발견합니다. 영호충은 전백관과 대결 중에 화산파의 전대고인 풍청양으로부터 독고구검을 전수받습니다. 독고구검은 장법, 도법, 검법, 안기법 등 모든 무공의 파해법이 총망라된 중원 제1의 검술로 영호충의 목숨을 여러 번 살려줍니다. 영호충은 화산파 검종 고수들과 대결 중에 중상을 입는데 도곡 육선과 불계대사의 야매 시술 때문에 상태가 더욱 악화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영산이 갖다준 자하신공 비급도 사라지고 육사제마저 살해되면서 영호충은 모든 형의를 뒤집었습니다. 영호충이 독고구검으로 숭산파 장문인이 보낸 무리의 습격을 막아내지만 악불군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갑작스럽게 높아진 영호충의 무공을 보고 벽사건보를 가로챘다고 의심합니다. 이때 영호충의 누명을 벗겨준 인물이 일월신교 전 교주 이마행의 딸 이명령이었습니다. 많은 흑도고수들이 영호충을 찾아오자 시기질투한 악불군은 영호충을 두고 떠납니다. 강호 최고의 명의 평일지에게 사망 판정을 받은 영호충은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명령의 호위무사가 되어 동행합니다. 얼핏 보면 불운이 겹친 것 같아도 영호충은 불운 끝에 엄청난 행운을 만나 모든 것이 개선되는 행운합니다.
소림방장이 역근경을 배워야 몸을 회복한다고 제안하지만 자존심만 하늘을 찌르는 영호충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1월 신교의 상문천과 함께 강남 사우를 찾아가 이마행을 구해냅니다. 이때 지하 감옥에서 이마행이 적어놓은 흡성대법을 익혀 극적으로 폐인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정말 타고난 운 하나는 끝내줍니다. 영호충은 벽사권보를 분실하고 흡성대법을 익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파의 무리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영령을 구출하기 위해 소림사에 도착한 후에는 죽어가는 항산파 장군으로부터 항산파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듣고 비구니만 있는 항산파의 장문인이 됩니다. 야심차게 소림사를 공격했던 영호충 일행은 상대방의 계략에 빠져서 엄청난 희생만 치른 채 간신히 탈출합니다. 사실은 벽사건보를 훔치고 항산파 장문인을 죽인 진범은 그의 사부 악불군이었습니다. 숭산파와 검종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그에게 벽사건보는 하늘이 준 기회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악불군은 마침내 벽사건보를 익히고 원하는 무공을 얻지만 거세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고 맙니다. 악불군의 부인은 합리적인 여장부였지만 남편 잘못 만난 탓에 불운한 최후를 맞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이죠.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영호충은 이마행 상문천과 함께 1월 신교를 찾아가 동방불패와 대결합니다. 놀랍게도 절정고수 3사람이 동방불패를 당하지 못합니다. 패배 직전 영호충 일행은 동방불패의 동성애인을 위협해서 간신히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널리 알려져 있는 동방불패의 출연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의외였는데요. 정통 교화보전의 비결을 이은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왜 임청아를 내세워 영화 동방불패가 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화보전과 벽사건보가 모두 동일한 수련 조건을 요구하는 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오합건파의 수장이 되려는 야망을 드러낸 회합에서 좌냉선은 벽사건법을 시전하는 악불군에게 패하고 맹인이 됩니다. 이 무렵 임평지가 청성파 장문인을 비롯한 원수들을 죽여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의 무공을 감안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악불군이 벌인 벽사건보를 가로채서 수련한 결과였습니다. 악불군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임평지는 아내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힌 후에 좌냉선파에 투신합니다. 원수를 갚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결과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영호충이 딸을 죽였다고 오해한 악불군은 영호충과 비무를 벌이지만 동방불패와의 비무에서 이미 벽사건법의 약점을 간파한 영호충에게 패배합니다. 영령은 악불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매년 해약을 받지 않으면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는 삼시뇌신단을 복용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악불군이 거세한 사실마저 공표하죠. 악불군은 해약을 얻고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동굴의 벽화무공을 미끼로 강호인들을 유인합니다. 입구가 막힌 동굴 속에서 영호충과 영령은 좌냉선과 임평지 일당을 무찌르고 간신히 탈출합니다. 동굴 밖에서 기다리던 악불군은 두 사람을 사로잡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영호충의 흡성대법에 걸려서 항산파 제자 의림의 검에 최후를 맞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후 영호충은 승려나 도인들이 추구하는 무의의 삶이 아닌 일반인의 삶, 즉 유의의 삶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아무런 구속 없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교화보전은 환관이 창안한 무공으로 100년 전 소림사 홍엽선사가 입수합니다. 홍엽선사는 내용에 감탄하면서도 사악한 면모를 두려워하여 죽기 직전 원본을 태워버리는데요. 화산파 제자인 악숙과 최자봉이 교화보전을 훔쳐보고 내용을 이미 정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화산파의 검종과 기종 갈등 사건은 실제로는 교화보전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심화된 결과였던 겁니다. 홍엽선사는 교화보전을 익히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제자 도원선사를 파견합니다. 두 사람은 도원이 교화보전을 익혔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교화보전을 외워주며 해석을 부탁합니다. 도원선사는 이 내용을 자신의 가사에 적어둡니다.
영어충이 발견했던 가사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도원전사는 교화보전을 모두 얻자 환속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보비 표국을 건립합니다. 거세 후 교화보전을 나름대로 해석한 71호 벽사건법을 익혀 절정곳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결국 벽사건법과 교화보전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무공이었던 겁니다. 후손들 중에서 임원도를 능가하는 고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입문과정의 비밀을 생략한 평범한 벽사건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무공을 익히기 위해 남성마저 제거한다는 설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림에서 살아가는 무림인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장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 정파와 사파, 흑도라는 이분법적 부도를 해체합니다. 영어충이 1월 신교와 손을 잡고 정파 인물들이 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과 악의 구분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보여줍니다. 둘째로 교화보전을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과 욕망을 비판합니다. 무림 최강이 되기 위해 성 정체성까지 포기하는 모습은 권력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현실 세계의 권력 투쟁과 정치적 야망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교화보전의 행방과 연원, 벽사건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밝히는 과정이 추리소설 못지않게 흥미롭게 전개되며 재미를 더합니다. 넷째, 인간의 삶은 결국 운명에 의해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도달하는 인간의 한계를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의 무협소설이 주제로 삼는 입신양명과 대비되는 도가사상을 배경으로 얽매이지 않고 간주하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이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이 소설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악의 단점은 주인공인데요. 영어충은 지금까지 읽은 무협을 통틀어 봐도 최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협소설에서 주인공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정말 치명적이죠. 그 답답했던 사조영웅전의 곽정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영어충의 선택과 행동 중 상당수는 개인사에 관한 것이니 넘어간다고 쳐도 오학파 통합 자리에서 항산파 장문으로서 결정권을 화산파로 넘기는 행동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악불군이 영어충을 파문한 이유가 확실히 이해되더군요. 그런 놈을 차기 장문인이자 사위로 삼는다는 건 집안도 문파도 망하자고 자폭 스위치를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사매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스토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를 계속 찝쩍거리면서 나 좋다고 모든 걸 다 바치는 집안 좋고 예쁘고 무공도 나보다 강한 여자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게다가 전 여친과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아내와 처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도 영어충이 호구짓과 삽질을 하니까 오히려 이명령이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얘는 부족한 거 없는 금수저인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왜 낭비하고 있는지 말이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대사와 내면 심리 묘사입니다. 대사량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게 과연 섬세한 표정을 위해 꼭 필요했던 걸까요? 분량이 많다고 섬세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늘 말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걸 대사로 보여주는 콘텐츠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만연체 스타일의 지루하면서도 핀트가 맞지 않는 중국식 무협의 서사와 흐름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와 다른 중국 문화와의 차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조영웅전과 이 작품을 읽은 후에 김용 작품이 인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고룡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고룡은 용대운이 가장 존경하며 작품 구성의 상당 부분을 적용한 대만 최고의 무협작가인데요. 그의 대표작 절대쌍교의 초반부만 봐도 답이 나오더군요. 김용 작품은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적었던 겁니다. 김용 작품을 선호하는 독자들이 장점으로 꼽는 요소들이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왔던 거죠. 고룡의 작품 세계는 속도감이 있고 한국의 신무협과 상당히 비슷하며 추리소설의 구성 방식을 극적으로 접목해서 큰 만족감을 줍니다.
말 나온 김에 고룡의 작품들과 중국 원본 무협을 한국 정서에 맞게 각색하면 어떤 작품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용대훈 작가가 각색한 작품들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우강호에 대한 제 평점은 6.5점입니다만 영호충이 아닌 다른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이끌었다면 8점대 이상을 주었을 겁니다.